여전히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들이 신경과학에 존재한다. 그 중에 하나가 내가 꿈을 꾸는 이유다. 도대체 우리는 꿈을 왜 꿀까? 아주 재밌고 그럴듯한 가설이 하나 있다. 바로 지구의 자전이 내가 꿈을 꾸는 이유다. 지구의 자전과 꿈과의 관계를 파헤치기 전에 잠깐만 다른 이야기를 해보자. 혹시 호문클루스라고 들어봤는가? 강철의 연금술사에 등장하는 호문클루스를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자, 1951년으로 떠나보자. 신경외과 의사 와일더 펜필드는 환자를 수술하고 있었다. 수술 중인 남자의 뇌 속에 섬세한 전극 끝을 집어넣었다. 뇌의 어느 특정 지점에 약한 전기 충격을 주면 환자는 누가 손을 만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 근처의 다른 지점을 자극하면 몸통을 만지는 손길을 느꼈다. 이런 식으로 몸의 모든 부위에 해당하는 지점이 뇌에 있었고 몸의 이웃한 부위들을 담당하는 뇌의 지점들 역시 서로 이웃해 있었다. 펜필드는 뇌의 띠 모양으로 분포해 있는 이 지점들을 합쳐 몸의 감각을 담당하는 상세한 지도를 만들 수 있었고 이 지도를 작은 사람이라는 뜻의 호문클루스로 명명했다. 뇌에서 차지하는 영역이 넓을수록 섬세한 감각을 담당했는데 이 넓이에 따라 인체를 재구성하면 손, 입, 혀 등이 유난히 큰 것을 볼 수 있다. 자, 호문클루스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다. 이번에는 30년 후인 1980년대로 가보자. 에드워드 토브는 원숭이 17마리를 구해 절단된 신경이 재생되는지 연구하고 있었다. 그는 원숭이의 뇌에서 한쪽 팔이나 한쪽 다리와 연결된 신경다발을 조심스레 절단했다. 그러자 원숭이는 해당 신체 부위의 감각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 어느 날 이 연구는 동물보호 단체에 의해 중단되었다. 10년이 흐르고 신경과학자들은 다시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고 와일더 펜필드가 인간 환자에게 했던 것처럼 원숭이 뇌의 신체 지도를 그려나가고 있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고 이 발견은 뇌과학계 전체에 파문을 던졌다. 뇌의 신체 지도, 호문클루스가 변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무슨 말일까? 10년 전에 원숭이의 뇌에서 팔과 연결된 신경다발을 절단했다. 원숭이의 팔을 건드려도 뇌에서 팔을 담당하는 지점에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원숭이의 팔이 아닌 얼굴을 건드리자 예전에 뇌에서 팔을 담당하는 지점이 반응했다. 뇌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뇌가 스스로 신체 지도를 다시 작성했다. 뇌에서 팔을 담당하는 영역이 인근 영역들에 점령당했다. 신경이 절단된 팔을 담당하던 영역이 얼굴을 담당하는 영역에 흡수당했기 때문에 원숭이의 팔이 아닌 얼굴을 건드리자 예전에 뇌에서 팔을 담당하는 지점이 반응했던 것이다. 이처럼 뇌에서 정보 입력이 멈추거나 줄어들면 그 부위를 담당하는 영역은 이웃 영역들에 점령당한다. 아주 자그마한 신체 변화만으로도 이러한 뇌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마취로 팔의 신경이 오랫동안 차단되어 있을 때에도 손가락 2개를 하나로 묶어 따로 움직일 수 없게 하기만 해도 뇌에서 2손가락을 따로 담당하던 영역들이 점차 하나로 합쳐질 것이다. 이러한 뇌의 변화는 뇌에 정보를 보내는 모든 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다. 시각이 사라졌을 때도 뇌 속의 변화는 시작된다. 그 속도가 얼마나 될까? 알바로 파스쿠알레온의 연구팀은 일시적으로 시각을 차단한 사람들에게서도 신경 재배치가 아주 빠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다. 닷새 동안 눈을 가리고 있던 참가자들은 사물을 손으로 더듬을 때 시각 피질을 사용했고 소리를 들을 때도 청각 피질뿐만 아니라 시각 피질에도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눈을 가린 지 40에서 60분 만에 손가락으로 하는 작업을 할 때 1차 시각 피질에서 활동이 감지되었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보자. 뇌의 신체 지도를 호문클루스라고 한다. 이 호문클루스는 자극에 따라 유연하게 바뀐다. 뇌에서 정보 입력이 멈추거나 줄어들면 그 부위를 담당하는 영역은 이웃 영역들에 점령당한다. 그리고 이 변화의 속도는 엄청 빠르다. 자, 처음으로 돌아가보자. 지구의 자전이 꿈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것이 궁금했다. 그리고 호문클루스 이야기는 왜 했을까? 퍼즐을 맞춰보자. 지구를 떠올려보자. 지구는 자전한다. 지구의 자전으로 낮과 밤이 생기고 우리는 밤에 잠을 잔다. 지구의 자전은 촉각, 청각, 미각, 후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의 시각 시스템은 어둠 속에 던져진다. 지금까지 계속 말했듯이 뇌에서 정보 입력이 멈추거나 줄어들면 이웃 친구들이 그 영역을 노리기 시작한다. 시각 시스템이 어둠 속에 던져지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전투가 시작된다. 그렇다. 꿈은 시각 시스템이 다른 감각들에 점령당하지 않게 막아주는 수단이었던 것이다. 꿈은 어둠 속에서도 시각 피질이 계속 활동하게 만든다.
꿈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자. 뇌간의 뇌교라는 곳에 있는 특정 뉴런들은 렘 수면을 촉발하며 이 렘 수면 단계에서 우리는 꿈을 꾼다. 이 특정 뉴런들이 어떻게 꿈을 꾸게 하는 것일까? 꿈을 꾸는 중에 뇌교에서 스파이크의 파동이 시작된다. 이것을 피지오파라고 부른다. 뇌교에서 시작되어 외측슬상액으로 갔다가 시각피질에 도달하면 시각적 경험을 하게 된다. 꿈이 개념적이거나 추상적이지 않고 그림이나 영화처럼 보이는 이유가 이것이다. 한 가지 핵심적인 사실은 이 활동이 해부학적으로 정확하다는 점이다. 이 활동은 뇌간에서 시작되어 딱 한 곳, 외측슬상액만 겨냥하고 이곳은 시각 피질만을 향해 신호를 전달해준다. 이 회로의 기능이 이토록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것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암시한다. 그리고 꿈을 꾸는 동안 뇌간의 특정 뉴런들은 근육을 마비시킨다. 근육의 활동이 정지되어 꿈속의 행동을 현실에서 그대로 재현하지 않게 된다. 이런 조합이 꿈이라는 경험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 가설에는 아직 많은 의문들이 남아있으나 데이비드 이글먼은 꿈을 꾸게 하는 이 정교한 신경회로들이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 꿈의 기능이 중요하지 않았다면 이 회로가 발전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다. 우주의 일부 행성은 항상 같은 면만 태양을 향하도록 단단히 고정되어 있다. 행성의 한 면은 영원한 낮이고 반대편은 영원한 밤이라는 뜻이다. 만약 그 행성의 생명체가 인간과 비슷한 뇌를 갖고 있다면 항상 낮은 지역의 생명체들은 꿈을 꾸지 않을 것이다. 또 자전 속도가 엄청 빨라 밤이 매우 짧은 행성의 생명체에게는 꿈이 불필요하지 않을까? 언젠가는 꿈을 꾸는 우리가 우주의 소수 집단인지 마침내 알게 될지 모른다.